아시죠? 어딜 보고 해야 되나? 이거 할 때 어디 보고 해야 돼요? 몰라요. 그냥 넘어갑시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고민이니까요. 청춘 실용 극복 방송 시즌 2 시험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험 땀을 방송이라는 걸 좀 시청자분이라 해야 되나? 이제 청취자가 아니죠? 시청자분이라고 해야 되죠? 선생님 단어 표현이 좀 적절한가요? 모르겠는데. 되게 굳으셨어 지금. 왜냐면 지금 영상을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맨 처음부터. 그래서 일단은 네 시청자분이라고 하고 시청자분들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인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먼저.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돌아왔습니다. 지라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합류한 윤 기자입니다. 와! 아 맞아 얼굴이 진짜 새로운 얼굴이 또 왔잖아요. 그래서 시즌 2가 시작된 겸해서 좀 얼굴을 바꿔야겠다. 맹구 언니의 팔자주름이 보기 싫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너무 만만치 않은 거. 농담이고요. 아무튼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학생 때 이런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방송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은 신문사 기자로 있는 윤태윤이라고 합니다. 뭐 예전에 제가 했던 방송이 지금처럼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뭐 카자흐스탄에서 들을 정도로 좀 그렇게 좀 잘 됐었다. 이 정도 간략하게. 카자흐스탄이요? 네, 아 네네네. 뭐였죠? 그 여대다? 여기 대학생이 있다. 그래서 어.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네. 여대다 맞아. 그 여대다였죠. 그쵸? 또 뭐 있었죠? 또 없었나요? 네, 그게 다예요. 뭐 여기에는 사실 다양하게 자기 자랑인데 여대다 하나밖에 없네요. 자기 자랑 할 거는 많은데 네네. 처음부터 너무 꺼내본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꺼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소개는 본명 윤태윤이라고 그쵸. 이제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그럼 언니는 뭐 이름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윤 기자라고 해주세요. 윤 기자. 예. 네 맞아. 윤기. 윤 기자. 네 알겠습니다. 좀 전문가적인 느낌을 살리고 싶다고 계속 전부터 말해가지고 윤 기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방송이라서 계속 고민을 하셨고 오늘에서 되게 멘붕을 또 카메라를 그쵸. 맞닥뜨리니까 느끼셨는데 좀 기분은 어떠신지. 제가 영상 방송인지 몰랐을 때 섭외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맞아. 술을 한 잔 마시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갑자기 이 팟캐스트가 영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뭘까 하다가 이미 계약서가 무르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왔는데 이왕 엎질러지면 어떻겠습니까? 막 즐겨야죠. 뭐 카메라가 여기 다 있는데 어떻게 한번 잘 적응하고 해보겠습니다. 와 방송은 좀 들어보셨어요? 사실 제가 제 진행하는 방송도 잘 안 듣는 사람이어가지고요. 네. 지금부터 다시 오늘 금요일이니까 정주행 하려고. 네 변명 잘 들었고요. 네 또 궁금한 거는 없으신가요? 예, 좀 어떻게 우리 잘 할 수 있겠죠? 이 방송 잘 될까요, 선생님? 그 앞에 거 들어보시면 이제 네. 판단이 삐지셨어 지금 약간 솔직히 좀 삐지셨죠? 아니. 삐지셨어. 그 방송을 듣지 않는 제 심리 분석을 나중에 해주시는 걸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아까 볼펜 막 이렇게 누르길래 그거 지금 생각하는 중이에요. 아까 맞았죠. 지적을 하셨어요. 볼펜 언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왜 누를까? 왜 누를까? 왜 누르셨나요? 불안한 심리가 불안해서. 아니죠. 네. 옛날에 이명박이 이거 막 눌렀었거든요. 대통령 후보 토론에 나와서 이거 누르고 돌리고 막 진짜요? 맞아. 그게 한번 하셨다 이래서 옛날에. 제 블로그에 옛날에 썼어요. 그거. 그만 좀 해라 좀. 저희 이명박 동급이 됐어요, 지금. 정서불안이라는 얘기. 지금 근데 첫 방송이니까 좀 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고 그냥 재밌으라고 그런 건지 모르죠 이제. 네, 앞으로 두고 봐야지. 예. 근데 어때요? 저는 김태형 선생님이랑 1년을 했지만 네네. 윤기 언니는 지금 처음 뵀잖아요. 그쵸. 첫 인상과 앞으로의 이런 느낌이 어떨지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첫 인상은 네. 좋은 말부터 시작하면 상당히 좀 동안이세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51입니다. 51세. 네, 맞아요? 동안인 거? 네, 동안이세요. 네. 저희 큰오빠도 40대인데 상당히 동안이거든요. 근데 그 수준으로 보이네요. 우리 큰오빠 수준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상당히 동안이시다. 두 번째로는 청라이 방송 안 들었다 하니까 순식간에 저를 정서불안으로 마치 이 뒤끝 아주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뒤끝 하면 10년 전에 짝꿍이 어깨 한번 친 거 아직도 제가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 저랑 아주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김태형 선생님 또 화답 해주셔야죠. 어떨 것 같은지. 앞으로 한 통일될 때까지 이 방송을 이 언니랑 해야 돼요. 그래요? 계약서를 다 있었잖아요. 우리가 대표님이랑 같이 통일될 때까지 이 방송을 하기로. 그러면 어떨 것 같은지.
뭐 그건 제가 결정할 건 아니고 시청자들이 결정하지 않을까. 선생님은 근데 진행할 때는 네. 뭐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맹구 언니보다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나요? 저야 워낙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라 누구래도 큰 상관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거 탁자가 되게 탁자가 진짜 조그만데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느끼는 이 방송은 약간 영화 평론하듯이 되게 자연스럽게 아까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저희 셋 다 지금 다리를 좀 꼬았는데 컨셉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세요. 버릇이 없는 게 아니고 보일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해 좀 주시고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자면 이런 게 또 있네요. 앞으로의 투지를 네.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 각본을 그 맹구 언니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돼 있어요. 투지를 보여준다라고 써놓는데 대본이 저한테 투지를 도대체 보여준다야. 어떻게 하라고 그냥 이렇게 한 문장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여?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네. 참고로 맹구 언니가 나와서 말인데요. 맹구 언니는 저희에게 이 모든 걸 떠맡기고 방송 기획자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전혀 영상을 만들 줄도 기계를 만들 줄도 모르는 23살짜리 남자애를 하나 또 데리고 왔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처음 해본다고. 그래서 뒤에 지금 저희 처박혀 있는데 그 남자애 하나 데리고 와서 본인은 방송 기획자로 빠져서 저희는 지금 속으로 되게 부글부글 거리는 마음을 참고 이 방송에 임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23살 남자애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하게 되는지 심리 분석도 한번 맞아요. 어떻게 해서 또 오게 됐는지. 네, 근황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달 만에 2달 아닌가요? 한 달인가? 2달인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맞아. 답을 시간 못 개념에 하죠. 관해서 김태형 선생님은 한 달이야 치죠. 네, 한 달 만에 뵙네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책 쓰시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 질질 끌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아. 청남이에 대한 책. 어. 그걸 드디어 끝내서 일단 출판사에 넘겨줬어요. 책 제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하는 제목은 안 써요. 아. 출판사에서 어차피.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해봐야 그 제목으로는 안 될 거예요. 진짜요? 그러면 불안증폭사회 누구에게나 그거 다 출판사에서 정해준 제목이에요? 불안증 폭사에만 제가 정하는 그쵸? 거고. 딱 그건 선생님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딱 봐도. 출판사에서 그 유일하게 받아준 거고 나머지는 다 출판사에서 정해가지고 거의 그래, 다. 맞아요.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다는 선생님 스타일이 아니야. 네, 맞아요. 원래 서정적이에요. 원래 그 첫 제목은 뭐예요? 자기 분석 지침서. 제가 원래 정했던 거는. 출판사가 책을 살렸네요. 출판사에서 그랬네요. 제목을 이제 그럼 바꾸는 싸우는 심리학은 첫 제목이 뭐였어요? 에리 프롬 한국 사회를 말하다. 이거 제가 붙인 거. 근데 또 싸우는 심리학. 이거 한 EBS 네. 한 3시쯤에 오후 졸릴 때 하는 그런 프로그램 네. 제목 같네요. 싸우는 심리학 정말 제목을 잘 지었구나. 출판사 최고네요. 네. 그러면 그 책은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너무 궁금하다. 글쎄요, 출판사에서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죠. 아. 빨리 만드냐. 네. 근데 뭐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책도 나오시면 저희 둘 주시는 거죠, 공짜로? 예. 왜 아까 무슨 얘기 했냐면 0.1초 쉬셨는데요, 대답을. 제가 김태형 선생님 책을 한 권도 제 돈으로 사질 않았어요. 네, 불안증폭 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또 공짜책을 받고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나오면 또 많이 사주세요. 싸우는 심리학이 2,000부를 찍었는데 선전도 안 했는데 1,400부가 팔렸대요. 그래서 엄청 많이 팔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 책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선생님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시잖아요. 네. 책 뭐 얼마 많이 팔리고 몰라요. 쿨하셔. 선생님 멋지시지. 쿨하시네. 돈에 이런 거에 연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먹고만 안 죽으면 되니까. 멋있다 진짜. 이랬는데 막 집에 금고가 막 있으신가. 좀 상담으로 좀 요즘 돈을 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구 제가요? 아니에요? 설 선생님이. 제 집사람이 더 많이 벌죠, 저보다. 부러워.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간호국가고시를 쳤습니다. 네, 봤고요. 다들 잘 봤냐고 물어보는데 어차피 절대평가여서 잘 본다고 해서 수석을 받을 것도 아니니까 합격할 만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합격하면 한턱 쏠까요 말까요? 2월 17일에 나옵니다. 우리 그때 어차피 안 보잖아요. 3월 달에 또 하지 않나요? 그때 또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간호 국가고시 붙는다고 해서 제가 간호사가 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간호사가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병원에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돈이 비싸요. 그게 9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하거든요. 시험비가. 그래서 저는 진짜 시험비가 아까워서 붙겠다 이런 마음으로 봐서 네, 정말 시험 공부하느라 한 달을 잘 보냈던 것 같고 우리 또 윤기 언니는 뭐 저는 뭐
기사 쓰고 진짜 이러면서- 바쁘세요 이 언니가. 아니, 네. 사실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이제 바쁜 척 좀 그만하고. 회식하느라 바쁘죠. 회식하느라. 그렇죠. 회사가 회식을 너무 좋아해 진짜. 아,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 근데 저 건강을 위해서 술을 좀 덜 먹어야 되는데 음. 오늘 또 불금이네요. 맞아 오늘 불금이네요. 네. 네 저희 이제 시즌 2 방송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청춘남이 시즌 2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한 번은 개인 심리 분석,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사회 심리 분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심리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즌 1에서 하던 대로 사연을 받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사회 심리 분석은 좀 새로 생긴 건데 쉬는 한 달 동안에도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미쳐버린 사회를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사회심리 분석 코너를 늘렸다고 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슈와 사건들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끼치는 심리적인 영향,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사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기자 언니 또 기자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꼭 물어보고 싶었던 기억나는 그런 사회 이슈들이 혹시 있었나요? 이게 좀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뭐 최근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실 아까 계속 찾았어요. 너무 진짜 이 언니 연기 되려나요? 진짜 잘한다. 괜찮은데 아니 계속 이때까지 1시간 동안 이 얘기했는데 되게 갑작스럽게 물어보는 거라 잘 모르겠는데 잘한다. 너무 잘한다. 깜짝아. 와 소름 돋았어 진짜. 저 경력자예요. 대학생 때 했다니까요. 저 대박 깜짝아. 네네. 오늘 갑작스럽게 물어봐서 죄송해요. 네. 아침에 갑작스럽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어요. 그 서울대 네네. 교수 성추행 다들 보셨을 것 네, 같은데 뭐 서울대 교수가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 대학 하면 다들 서울대를 뽑잖아요. 물론 그쵸. 그 기준이라는 게 뭐 학력이라 좀 이렇게 문제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대로 꼽긴 하는데 서울대 교수 최고의 이런 인재를 가르치는 서울대 교수가 성추행을 하고서 네가 교수랑 뽀뽀하면 너 영광 아니냐. 안 하면 F학점 줄 거다. 마누라는 1순위인데 너는 2순위다라고 하면 0순위다라고 하면서 더듬는다거나 이렇게 성추행을 벌였다는 게 참 그냥 성추행이라서 화가 난 게 아니고 왜 나름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할까? 사실 이게 서울대 교수가 이번에 드러난 거지만 군인들 또 장군 뭐죠? 3스타 포스트 이런 사람들이 하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많이 하죠. 그렇죠.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어디 좀 공무원 높은 공무원들도 그쵸, 네. 많이 하기도 하고요. 뭐 의사, 검사 이게 나라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좀 저질스러운 범죄를 저지르는 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 기자로서 봤을 때 그런 성향은 왜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기자들끼리 이야기한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전에 들어보면요. 사실 그런 사회 지도층으로 인정받는 직업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네.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십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또 엄청 공부시키는 나라잖아요. 십몇 년 동안 공부를 딱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어요. 공부만 한 사람이 그 목표를 이뤘는데 이루고 보니까 자기는 사회 지도층인 거. 그동안 억눌려왔던 성에 대한 판타지라던가 그런 것들이 분출되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분출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공부만 시키고 인성교육이라던가 이런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에서 기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성 판타지가 막 그런 건가요? 막 이렇게 막 묶고 가리고 죄송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로 길러야 될 여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껴서 접근하는 것도 성의 그런 판타지고 거야? 제가 뭐 그런 율락 쪽에서는 유명하죠. 의사, 교수, 검사가 제일 더럽다 이런 말은 유명한데 선생님 뭐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일단 그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 성추행을 한 것은 휴가를 안 줘서 그렇다. 맞아. 외박을 안 줘서 맞아. 그렇다. 이게 이제 사실 그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아주 보편적인 논리거든요. 성욕 분출을 못 시키게 하니까 자꾸 이런 게 하니까 성욕 분출을 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성욕 분출이 쉬운 나라가 성범죄가 적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구나. 예를 들어 성욕 분출이 굉장히 쉬워요. 미국 같은 데는 네네네. 매춘 같은 게 한국도 더 쉬운데 성범죄 1위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성욕을 분출을 많이 하는 거하고 성범죄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성추행하고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게 문제라면 그럼 청와대에서 지금 휴가 못 가고 있는 비서관들은 어떡할 거예요? 휴가 안 주면 무슨 일을 저지르겠어요 거기서? 대통령이 안전할까요?
아니 막 그 논리라면 아, 네. 정기적으로 휴가를 줘야죠. 그렇네요. 이 보호해 대통령 보호해야 되잖아요. 발언이 좀 깜짝 놀랐네. 저도 작년에 휴가 못 받았거든요. 아, 그랬어요? 조심하세요. 그런 논리라면 그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직에 올라가서 뭐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 게 이 박희태 할아버지가 이 뭐 홀마다 성추행을 한 거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골프 칠 때 이 할아버지 공부 많이 했던가요? 많이 안 했어요? 아, 국회의장이었잖아요. 국회의장 공부 많이 해요? 무식해 보이는데. 그래요?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하냐 안 하냐고 별 상관이 없어요. 이 고위직에 올라가는 건 한국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꼭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간혹 공부를 열심히 했던 모범생들이 고위직에 올라가서 그런 짓을 하긴 하는데 한국은 사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는 빼기 좋고 처세가 뛰어나고 뭐 이래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공부와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권위주의적 성격이 있죠. 사우드 심리학에서 얘기했던 그거와 연관된 이건 심리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권위주의적인 위계 질서나 문화가 제일 심한 집단이 어디냐면 교수 집단입니다. 교수. 네. 그 지식인 집단이죠. 교수, 대학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대학가에서 싫어하겠죠, 당연히. 근데 저 경험해봐서 알아요. 어떤 그래요? 것인지. 대학원 다녀봤기 때문에 그리고 쭉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권위주의적입니다. 아주 지독해요. 뭐 심지어는 옛날에 어떤 대학 교수가 자기 제자들 이사할 때 이삿짐 날르게 하고 사적인 심부름 시키고 막 이런 것이 됐었잖아요. 근데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 정도로 지식인이 되려면 소위 학위를 따고 대학에 남아서 교수가 되려면 비굴해져야 돼요. 그 권위주의 앞에 굴복하고 아부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던져놓고 하여튼 인간 쓰레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면 다 아주 화내시겠죠. 물론 훌륭한 교수님도 많이 계시겠죠. 간혹 있지만 예.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나쁜 교수 밑에서 특히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기력감을 느끼게 만들고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그런 이상한 사람 밑에서 내가 정말 학위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저항도 못하고 불의를 봐도 항의도 못하고 꾹꾹 참고 거기에 가세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수가 됐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위주의 성격자가 돼요. 그 무력감 때문에 약자를 보면 건드리고 싶어하는. 권위주의가 권위주의를 낳는 거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학대받은 자가 학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위주의적 성격은 학대자의 심리와 피학대자의 심리를 동시에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네요, 진짜. 예, 그거는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프로이트도 그렇네요. S와 M은 항상 같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디즘과 메조키즘은 항상 같이 있다. 한 사람 안에.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떨어진 심리가 아니고 한 개인이 가지는 심리거든요. 무력감을 매개로 해서 이 무력감을 매개로 해서 힘에 대한 숭배가 나오고 힘에 대한 숭배가 강자에 대한 굴종과 비굴함을 낳고 약자에 대해서 힘에 대한 과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SM 성격이고 프로이트주의에서 얘기하는 그거를 이제 에릭 프롬 같은 프랑크푸르트 학파 쪽에서 권위주의적 성격으로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심리가 대학교 집단에 제일 심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의사 집단. 의사 집단도 굉장히 군사 문화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에요. 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무원사에 이름을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아는 어떤 공무원은 젊은 시절에 투서 있죠. 공무원 내 문제점을 이렇게 투서 썼더니 땅이 맞았대요. 대박. 위에서 쫙 달려 내려오더니 누가 썼어? 일어나는 거 딱이 막 때리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공무원 사회가 내가 생각하던 곳이 아니구나 이게 이런 걸 이제 알았다 그러는데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라는 곳이 권위주의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주의적인 곳에 가서 출세하기 위해서 비굴해져야 되잖아요. 무력감을 느끼고 그게 나중에 표출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한테. 여성한테 그게 터져 나오면 성추행이 되는 거죠. 이런 권위주의가 어쨌든 좀 해결하면은 국가에서 뭐 교육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적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육 현장만의 문제도 아니고 의사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 공무원 사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 사회 자체가 강자한테 빌붙어서 약자를 괴롭히면서 운영되는 사회예요. 사회 자체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집권자들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한테 빌붙어서 미국에서 기업 그럼 지잖아요. 막 대통령이 막 뭐 그런 하여튼 비유인데 네네네, 그 정도로 알죠. 설설설 긴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강자 앞에 비굴한데 국민들한테 얼마 잔인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옛날부터 친일파들부터
일본한테 빌붙어서 민족을 같은 민족을 학대했던 자들이 권력을 유지했고 그게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가 이어지니까 전 사회적으로 이게 만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교수 사회나 뭐 의사 사회 한두 개 드러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통째로 국가의 중심부에 있는 권력 집단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을 보고 싶은 거죠.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은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앞에서는 제법 목에 힘주고 강자 앞에서는 당당하게 처신하려고 하고 또 약자인 국민들한테 너그러웠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보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된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자꾸 미국 사람 보면 머리를 조아리고 같은 동족 앞에서는 목에 힘주는 이런 저급한 깡패들을 계속 보면서 자라니까 뭐 교수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그런 놈들이 넘쳐나는 거고 그런 넘쳐나는 사람들이 성적인 방면에서는 이제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을 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높은 여성에 대해서는 안 하죠 절대. 그래서 그쵸. 박근혜 네. 대통령 괜찮은 거예요 지금. 청와대에 있어도. 만약에 그 위로도 올라가면 못 견뎌요. 박근혜 대통령 큰일 나요. 그래서 사단답니다. 큰일 나겠네요. 다행히 아래로만 내려가서 네, 힘세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페북에서 봤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네. 유일하게 야구장 관람을 할 때 자기 돈을 내고 보신 대통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갑자기 나서 또 먹먹해집니다. 근데 진짜 그 집권부만 바뀌면은 정말 이렇게 다 될까요? 제 다 안 생각에는 되는데요. 네.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아랫물이 맑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밑에부터 맑게 할까요? 잘 안 되죠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봉천동 사는데 제가 거기부터 좋게 했어요. 권위주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바뀌어요 국가가? 잘 안 바뀌죠. 단만 바뀌죠. 아무래도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윗물이 좋아져야 쫙 내려가면서 좋아지니까 이 영향이 크죠. 그래서 민주정부가 몇 년 더 했어야 되는데 10년밖에 못 하고 좌절된 게 참 아픈 거죠. 네. 네. 몇 년 남았죠? 박근혜 정부? 3년 남았죠. 3년 많이 남았네요 아직도. 네 알겠습니다. 네 3년은 더 해야겠다. 네. 이 방송도 더 해야겠고 알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어요. 그런가요? 신원이가 나왔네요. 갑작스럽게 얘기했는데도 잘 얘기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왠지 1시간 정도 고민한 것 같은 답이 나와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갑작스럽게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좀 사회 분석 내용을 저희가 사실 시즌 1에도 했었잖아요. 이런 것도 쭉 했었던 건데 중간중간 했었는데 이렇게 파트로 해서 하는 건 좀 이번이 처음인데 되게 좋은 시도인 것 같고 앞으로도 신선한 내용들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2 제가 지나다가 그동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가져온 게 있는데. 네네 얘기해 주세요. 그게 준비하셨구나 선생님. 준비했어요. 수수모에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요새 덴마크가 되게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신문 같은 데서. 나만 모르나? 언니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혹시 무슨 그 덴마크가 직업 행복도 1위 그래가지고 아. 덴마크에 대한 특집이 막 나오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또 오연호 씨인가 그분이 덴마크에 이제 가서 취재한 책도 나왔어요. 행복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덴마크가 왜냐하면 이제 계속 행복 지수 1위 유엔이 조사한 156개국 뭐 이런 데서 1등을 계속 하는 나라잖아요. 2012, 13 그래요? 1등하고 나 방글라데시 1위 말고는 기억이 잘 네? 몰라요. 방글라데시 1위 한 적 없었어요? 방글라데시가 1위 했다고요? 행복도 그건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고요. 나 뭘 봤지? 죄송합니다. 그- 덴마크. 덴마크 언니도 못 먹었대잖아요. 방글라데시 1위. 그래요? 선생님이 모르는 건가 봐. 근데 너무 가난해서 1위 하는 거 말고 아. 어느 정도 선진국이면서 1위 하는 경우가 이제 우리한테는 관심사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리카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모든 걸 다 벗어던지고 우리 빨가벗고 살자 이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모델은 사실은 이제 뭐 부탄이라든가 이런 데가 행복도가 높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가긴 힘들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산업화된 나라들 중에서 행복도가 높은 나라를 찾아가야 되는데 네네. 거기 그게 덴마크가 덴마크다? 이제 제일 높고 이제 네네. 그다음에 북구 유럽들이 높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위가 이제 덴마크가 계속 1위를 하니까 이제 덴마크 가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봤던 거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덴마크의 교육 제도가 참 재밌는 것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통합이 돼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1년간의 휴식 기간을 줘요 학생들한테. 진짜요? 네. 1년이요? 네, 1년. 대안학교 같은 데를 다니게 해주든가 다니기 싫은 사람 안 다녀도 돼요. 하여튼 거길 다니면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고 막 이러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왜 그걸 시간을 주냐면 이제 청소년이니까 진로 탐색해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재능이나 원하는 거가 뭔지
한번 자유롭게 한번 대박. 쉬면서 탐색하라고 그 1년을 주고요. 난 졸업 다 하고 했는데 지금.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를 그렇구나. 마치면 또 1년을 줘요. 어. 1년을 쉬게 해줘요.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이번에 인생에 대한 탐색.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그거를 하는 시간을 또 1년을 줍니다. 근데 그 대안학교를 많이 간대요. 왜냐하면 거기 출신들이 덴마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유명 인사 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급 인사를 자라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1년간 친구들하고 또래들하고 놀면서 또 수업 듣고 싶은 거 몇 가지씩 들으면서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준비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구나 이게 된 거죠. 그리고 저도 심리학적으로 볼 때 계속 그걸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청소년기에 자기 진로를 스스로 탐색해서 결정하는 것의 중요성. 그 다음에 청년기가 됐을 때 인생,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인생을 이제 살아나가는 것의 중요성. 왜냐하면 청년기 때 결정한 인생의 목표가 사실은 중년기까지 삶을 거의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걸 기회를 안 주잖아요. 전혀. 학교에서 그걸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기회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나 젊은 층한테 아주 획일적인 인생을 강요하거든요. 부모들이. 어릴 때는 공부 잘하는 학생, 중학교는 공부 더 잘하는 학생, 고등학교는 공부 더 잘하는 학생, 대학교 때는 또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 좋은 학생, 그 다음에는 대기업 취업. 그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는 없어요. 부모들이 얘기해 주는 게. 그러고 나서 독립운동을 하라든가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딱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까지만 가르쳐줘요. 그걸 원하고 부모들이 다. 근데 문제는 그걸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게 살잖아요. 그걸 목표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대학 신입생 OT 가서도 물어보니까 다 스펙 걱정하고 있어요. 취직 걱정하고 있어요. 벌써 1학년들이. 다 그걸 목적으로 살고 있는데 과연 그게 올바른 삶이냐? 그렇게 살면 나 행복할까? 이런 고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거의. 안 해보죠. 그래서 나중에 살아봤는데 안 행복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제 덴마크는 그걸 이제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1년이 필요하고. 예, 진짜 1년이 필요하네. 줘요. 그리고 뭐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교 학비 공짜고 뭐 월 120씩 준답니다. 대학생들한테. 예, 월 120이요? 공부하라고. 자, 이렇게 덴마크가 사이가 이러면 젊은 사람들 행복하겠죠, 좀. 진짜 행복하겠네.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서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사회부장도 잘 돼 있는데, 하여튼 그게 한 가지 제가 이제 굉장히 감동받았던 교육제도고,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은 이 지수에서도 나와요. 이 표 이렇게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네네네. 지수에서도 나오는데 네. 당연히 이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우리나라가 4.2인데 덴마크는 9.4예요. 그러니까 뭐 행복한 거죠. 2배네요. 네, 2배죠. 이게 이제 OECD에서 조사한 보다 나은 삶의 지수 2014년 자료입니다. 베터 라이프 인덱스. 발음이 알아들으셨어요? better. 네, 알아들었어요. 네. 영국식이시네요. 내가 영국식이었니? better. better. 베터 그렇게 해야 돼요. 네. 하여튼 그 베터 라이프 인덱스. 즉 보다 나은 삶의 지수. 여기서 이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이제 당연히 덴마크보다 떨어지죠. 불행하다고 자꾸 많이 느끼니까. 그리고 일 생활의 균형.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4.2인데 덴마크는 9.8이에요. 일을요? 일과 일 생활의 아, 균형. 그러니까 일과 일 이외의 자기 삶의 네네네. 균형이 덴마크는 9.8인데 한국은 4.2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훨씬 이제 덴마크 사람들이 적정하게 일을 하고 또 생활을 즐기고 이런다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일만 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자료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덴마크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돈이 많고 그러니까 그 행복한 거 아니야? 맞아.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돈 많으니까 행복하겠지. 자, 약간 근데 이런. 생각해 봅시다. 치안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치안이 잘 돼 있어요. 덴마크는 8.8인데 우리나라 9.5예요. 그래 CCTV가 그렇게 많으니까. 우리나라 안전한 거죠. CCTV도 많죠. 전경도 많잖아요. 뭐 시청이니 뭐니 전경 천지더만. 네. 그러니까 참 안전한 느낌은 들겠죠. 자, 그래서 치안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요. 그 다음에 시민 참여도 의외로 덴마크랑 우리랑 비슷해요. 덴마크 7.1인데 우린 7.5예요. 세월호 때문에 그런가요? 그 광화문에서 해서 시민 참여? 네, 시민 참여도 높아요. 한국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덴마크에 뒤진다는 느낌을 안 가지는 거죠. 건강도 좀 떨어지지만 그렇게 아주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5.0 대 7.4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제 돈이죠. 돈과 관련된 항목. 주택 차이 많이 날 것 같은데 한국 5.9, 덴마크 6.2.
안 나네요. 별 차이 안 0.3? 나요. 그러니까 주택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불행한 거 아니라는 얘기죠. 덴마크랑 비슷하니까. 네네. 자, 그다음에 소득에서 차이가 좀 나는데 그래도 엄청난 차이는 아닌 것이 한국 2.3이면 덴마크 4.0이에요. 그러니까 덴마크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10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이. 소득이 이렇게 높다고 생각 안 하는 4.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2.3. 그러니까 차이가 나지만 아주 현격한 차이는 아닌 거죠. 그다음에 일자리도요. 덴마크가 8.0인데 한국은 7.6이에요. 별 차이 안 나요. 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왜 덴마크 사람들은 행복할까? 이건데 여기가 이제 비결은 이겁니다. 지역사회 유대에서 한국은 3.1밖에 안 되거든요. 덴마크는 10.0입니다. 유대가 중요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점. 여태까지 쓴 책에서도 그랬고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행복하려면 사람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서로를 돈으로 평가하지 않고 돈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런 공동체적 관계, 건강한 관계가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한 건데요. 덴마크는 그게 10.0이에요. 우리나라는 3.1.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덴마크가 이렇게 된 데는 소득 격차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웨이터를 40년 한 사람인데 직업에 불만이 없어요. 왜? 웨이터를 해도 월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소득 격차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웨이터를 해도 충분히 많은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웨이터랑 또 다른 뭐 예를 들어 대학 교수의 월급 격차가 크지 않으니까 돈을 가지고 웨이터를 평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웨이터 한다고 무시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시당하는 일도 없는 거죠. 인격적으로 돈 없다는 이유로. 네. 그러니까 그 웨이터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쵸. 돈도 많고 자기 적성에도 맞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웨이터 한 게 너무 좋았다는 거죠. 즐겁고 걱정도 없고 미래에도. 왜냐하면 국가가 다 또 노후도 보장해 주니까. 이런 사회. 그러니까 한국처럼 복지제도가 형편없고 소득 격차가 심한 나라가 아니고 복지제도가 잘 돼 있고 소득 격차가 적으면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그러면 여기처럼 지역사회 유대가 높아지겠죠. 즉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겠죠. 친절하게. 돈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이러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각자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게 아니고 더 출세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소득 격차를 줄여야죠. 근데 김무성이 그 새끼가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에서 네,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복지를 더 늘리면 나태해진다 국민들이. 네네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 이제 허접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 복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김무성 같은 사람들이 인간관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을 그렇게 불신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근데 다 정치하잖아요. 네, 이제 새누리당에 다 모이죠. 저 화나. 이번에 싸우는 심리학에서 에릭 프롬이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권태감 얘기를 하면서 네.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인간이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면 나태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오해고 모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2달 이상 못 놀아요. 사람은 놀라 그래도. 왜? 사람은 생산적인 일을 뭐라도 하고 하려고 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나태해지지 않아요. 이건 인간에 대한 정말 큰 모독이고 자기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돈 많으면 놀거든요. 그쵸. 놀 사람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각에서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믿는 건데요. 인간은 나태하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인간을 믿지 않으니까. 아니 본인은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 국회의원 특혜 같은 걸 좀 줄이고 월급도 좀 줄이고 그거를 좀 이렇게 하지 좀 이게 모순된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자기만 분 하겠다는. 같네요. 어쨌든 그런 인간들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왜?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할 테니까. 나태해진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면 주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면 이렇게 지역사회 유대 관계가 10.0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행복해지잖아요. 덴마크처럼. 그다음에 또 환경에서도 큰 차이가 나요. 제법 5.3 대 9.0이니까. 그러니까 주변 환경도 그만큼 살기 좋다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 관계도 많이 포함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2015년 새해에는 말이죠. 나 혼자 돈 더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겠다는 꿈을 버리고 그건 불가능하고 실현 불가능한 꿈이고 그 과학적인 근거도 없어요. 심리학의 어떤 연구 결과에도 돈이 행복하게 해준다는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버리고 덴마크식 사회로 가야 됩니다. 즉 관계가 좋은 사회, 서로가 서로를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 어깨를 부딪혀도 짜증내지 않고 음, 웃어줄 수 있는 사회로 가면 우리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 근데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복지제도 확충과 소득격차 해소가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제 뭐 증세 복지 이런 거에서 정말 복지 쪽으로 가야 되고 증세를 해야 되겠죠 부자들한테. 예, 담배세 말고 좀 부자들한테. 서민세만 올리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덴마크 모델을 좀 소개를 하고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혀 현실에 없는 내용을 얘기하면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국가에서 그 잘 되는 걸 찾아서 이렇게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지 않을까. 아니 이런 멋있는 외국 나라가 있는데 왜 미국만 이렇게 좋아할까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덴마크 식민지였으면 안 그렇겠죠. 사실 이 방송을 10대들도 듣나요? 안 들을걸요? 팟캐스트 자체를 잘 안 듣더라고요. 그럼 대학생들은 좀 들을까? 안 듣는 걸 알고 있는데. 대학생들도요? 제가 사실 재작년에 덴마크 기획 기사를 썼는데 바로 교육을 썼거든요. 썼어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 이제 소득 격차가 없어지면 이런 우리나라의 입시 중심, 고통받는 그런 줄어들죠. 교육도 네.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네, 네.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진로적성을 파악하기 참 힘든 분위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진로적성을 고민하는 건 상위 1%다. 1%뿐이다. 다 대학 가려고 공부만 해야 되니까 좀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고려도 안 해주죠 진로 네, 적성 그렇죠. 같은 거를.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나 이런 게 뭐 생기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진로적성 찾기도 상당히 힘들다고 토로한 학생들도 많이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 아마 덴마크 같은 나라로 가면 이렇게 우리나라 고등학생, 뭐 대학생들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우리 방송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여유가 좀 생기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뭘 시도하려고 하긴 하지만 이 진로교육법도 지금 국회에서 지금 1년 넘게 계류 중이거든요.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나라도 행복한 나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사실 교육을 받고 오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교육 분위기, 잘못된 인류대학병은 사회에서 오는 거지. 부모들 입장에서 왜 애들을 인류대학을 기어이 보내려고 그러겠어요? 어릴 때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는데 왜 어릴 때 그 조그만 애들 놀지 못하게 하고 가방 매서 학원으로 발로 밀어서 보내고 그럽니까? 애들이 힘든데. 뭐 결국 사회가 바뀌어야 교육도 바뀌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부모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인류대학 못 가면 무시당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애들을 괴롭히는 거니까 부모들이 이걸 안 하게 해주려면 인류대학 못 가도 되게 해주면 되잖아요. 인류대학 안 가면 문제가 뭐예요? 직업 중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무시받는 직업을 구하게 된다는 소득이 건데요. 낮은 소득이 직업. 낮거나 웨이터 생활. 웨이터 같은 거 아니면 웨이터시잖아요. 웨이터인데 육체 지금. 노동자. 근데 덴마크처럼 그런 직업이 전혀 소득이 낮지 않고 무시도 안 당한다. 그럼 부모들이 왜 애들을 어릴 때부터 공부하라 그러겠어요. 그냥 어릴 때 놀아야지 이렇게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오다 기사를 보니까 출산율 갖고 뭐 떠들어요. 이제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제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브란츠 복사에서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멸종한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애를 안 낳으니까. 근데 왜 안 낳습니까? 낳고 싶겠어? 이런 세상에 나와서 어릴 때부터 애들하고 싸워야 돼요. 공부하기 싫다는 애들한테 사교육 시키면서 그걸 누가 하고 싶어요? 양육비가 안 돼요. 양육비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될 텐데 기껏해서 하는 소리가 뭐 결혼 연령을 땡기자 대책이라는 게 좋은. 너무 늦게 결혼을 해서 애들 안 낳으니까 좀 땡기자. 땡기면 뭐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네네 하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뭐 이런 정부기관에서. 내용들도 친 거 아니야? 미쳤어요. 소름 돋아 진짜. 바보들이죠. 그래서 제가 불안증 폭사에서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우리는 멸종할 거라고 얘기했던 게 과장이 아닙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 계속 다룰 거죠. 네네네. 근데 진짜 두 분 멋있다. 아 나 되게 못 꼈어 이 얘기에 미안한데 되게 이 얘기에 못 끼겠더라고요.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전문 지식 필요 없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서로 보여드려요. 뽑아왔잖아요. 서로 보여드려. 아니 근데 저는 좀 이걸 사회 분석 이 파트를 맡으면서 읽어야 될 몇 가지를 선생님 좀 추려주세요. 2주 전에. 싸우는 심리학. 싸움 심리학. 그러니까 다 좀 보셨어요? 정세. 다 봤죠. 그래서 제가 건태 얘기할 때 되게 당당하게 눈을 이해를 보냈습니다. 하셨군요. 네. 신문 어떠세요? 신문은 뭐 봐야 되나요? 이런 거 좀 진행을 위해서.
언니 신문 보면 되나요? 아니요, 저희는 교육 전문이라서. 아, 네.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선생님이 좀 뽑아주시는 걸로. 아, 못 끼겠더라고요. 아까 제 눈빛을 영상이니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멀찍이서 관람했어요. 이렇게 두 분 하시는 얘기를. 네. 저도 앞으로는 낄 수 있는 그런 다음 방송을 기대하면서요. 네, 뭐 선생님 다 준비됐나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21세기를 사는데 이렇게 다를까요? 그게요. 이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조금 더 투입되고 안 되고의 차이인 건가? 역사가 좀 달라요. 덴마크가 바이킹족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네네네네네. 북부 유럽이. 근데 이 바이킹족이 좀 뿌리부터 얘기하자면 원래부터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지주소작 관계로 이렇게 분할돼서 계급 착취를 하던 거 있죠. 전형적인. 네. 그거는 그 북부 유럽이 아니고 게르만족. 중남부 쪽이에요. 아래쪽으로 게르만족으로 올라가고 더 많이 올라가서 북부 유럽으로 가면 바이킹 쪽까지 가면 공동체적인 문화가 되게 많아요. 근데 원래. 우리도 단일 민족이잖아요. 우리도 백인 그랬죠. 그러니까 민족. 우리도 공동체 문화가 상당하죠. 세상에 나라가 어렵다고 금을 내는 국민들 어디 있어요? 저한테 지금 화내시면 안 되고. 제 돌반지가 다 거기 있거든요. 진짜요? 근데 며칠 전에 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사회 초년생이에요. 다 했던 애들이 화가 난대요. 사회 현상이 화가 나는데 나설 여유가 없대요. 야근하고 들어와서 자고 주말에는 무슨 하루 이유가 종일 있겠어. 자고 뭐 어떻게 술 먹고 풀고 다시 월요일부터 야근하고 자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왜 우리한테 사회 참여하지 말라고 일부러 이렇게 빡세게 하는 건가?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그게 자, 없었다는 딴 얘기로 뜻이 샜어요.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자, 네, 얘기하세요. 북부 유럽에는 그게 강한 전통이 있었던 데다가 좋았던 점이 그러면서 남부 쪽에 그 잔인한 그 계급 제도가 그렇게까지 많이 도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북부 유럽은 혁명도 심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계급 투쟁이 나름 그래도 공동체적 전통이 있다 보니까. 근데 다행스러웠던 것은 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마자 소련이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하면서 사회주의 영향이 강하게 들어온 거죠. 이쪽 북부 유럽에. 근데 사회주의 영향이 이쪽에는 익숙한 거예요. 특별히 뭐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 다 그렇게 예. 복지가 잘 돼 있구나. 자기들이 옛날부터 쭉 살아왔던 공동체 방식이 바로 사회주의랑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급적인 충돌이 있긴 있었으나 그 남부나 중서부 유럽처럼 심하지가 않았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빨리 받아들였고 자본가든 노동자든 거칠은 계급 투쟁보다는 타협,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많이 도입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회적 대타협이라든가 교육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또 실제로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당 계열의 정권이 거의 장기 집권합니다. 자민당처럼 일본의 자민당처럼 북부 유럽은 사회당 계열, 사회주의 정당 계열이 계속 집권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한 번은 쓰러진 게 이제 소련이 망하고 이제 동구권이 다 망하면서 사회주의는 이제 끝났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휩쓸기 시작할 때는 이쪽에서도 정권을 뺏겨서 다시 이제 유럽 우익 정당이 들어서기도 하고 약간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역시 내성이 있으니까 겪어보니까 안 좋으니까 다시 사회당 쪽으로 턴을 해요. 이 나라들이. 그러면서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 나라들이 침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되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해방됐을 때 우리는 미군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전쟁이 터지고. 근데 이 나라는 다행히 소련군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미국이 들어오지도 않고 약간의 그 외면받는 지역.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저기까지 애써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대소 전쟁 기지로서는 독일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니네들은 알아서 살아 이런 정도로 해서 놔두니까 사회주의 실험을 하기가 좋았던 겁니다. 우리가 좋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런가? 반도라는? 우리는 되게 요충지죠. 정말 요충지에 미국 입장에서 태어나서 보면은 이제 소련이나 중국하고 딱 대치하는 곳이라서 요충지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실험을 해서 이 사람들이 외세 간섭이 특별히 없이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어서 이 정도로 성과를 낸 거는 큰 시사점을 줘요. 왜냐하면 행복도를 따지면 그쪽이 다 높으니까 북부 유럽이. 그다음에 또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된 나라일수록 높고 소득 격차가 적은 나라일수록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을 좋네요. 또 이렇게 사회 분석 파트. 기대되시네요. 네, 1시간, 2시간 이렇게 아니어도 짧게 이렇게 하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진짜 언니 말처럼 10대들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까요? 네, 바람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거 그냥 제가 멘트 칠게요, 언니.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처럼 네, 기대됩니다. 네, 시즌 2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는 건데 마지막 멘트 치는 거예요. 네. 사연도 계속 받겠습니다. 과연 연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0명이 아직 안 채워진 거라고 여기 언니는 썼는데 제가 세봤는데 10명이 넘던데요? 사연 또 받아본 거 보니까 10명이 넘더라고요. 되게 길게 짧은 것도 물론 있지만 네, 차차 받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연은 늘 그랬듯이 CHUNGNAMI 시청남이@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네이버 카페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로 모여주세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언니. 페북 가입은 하셨나요? 페이스북이 있었나요? 잘 넘어가요, 우리 윤 기자 언니 역시. 네, 그것도 하시고 마지막 방송이 끝나고 세 분이서 정모도 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거 무슨 뭐지? 세 분 정모?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선생님? 면회 빼고 네. 오지랖 빼고 이렇게 정모한 거 아니에요? 아, 선생님이랑 언니랑 맹구 언니랑요? 근데 그런 적이 없는데. 자, 이 맹구 언니가 술 마시고 썼나 봐요. 네, 아무튼 세 분 정모는 또 하죠. 나중에 그러니까요. 하죠, 기획회의 할 때. 그 써야죠 한터. 아, 네, 알겠습니다. 다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방송은 3월. 왜 3월인지 말씀해 주세요. 2월에 추석도 설날 있죠. 설날, 네. 설날도 있고 네. 또 제가 책을 써야 되는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2월에는 녹화하기가 힘듭니다. 선생님이 지금 카메라를 안 보고 대표님을 보고 있는데 선생님 카메라를 보세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 방송 3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